안녕하세요. 저는 23살 박창식이라고 합니다. 군 제대하면 달라질 줄 알았어요. 입대 전 놀고 먹기만 하며 여자만 밝히던 내가 이제 정신 차리고 저녁 후의 삶을 설계했었죠. 반듯하게 하루하루를 정말 후회 없이 살겠다고 수도 없이 다짐했었어요. 손목에 감은 시계처럼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마치 군 생활 동안 멈춰있던 시간을 2배로 되돌려 받을 것처럼요. 하지만 현실에 저는 그 다짐이 무색할 만큼 너무나 보잘것없었죠. 저녁 후 처음 몇 주 어색함과 해방감이 뒤섞인 시간을 보낸 후 저는 예상치 못한 나태함의 늪에 빠져버렸어요. 저녁 전에 세웠던 거창한 계획들은 머릿속에서만 맴돌 뿐 실행되지 않았죠.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얻은 휴식과 편안함에 너무 길들여져 버린 것처럼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귀찮더라고요. 하루의 대부분을 잠으로 보내거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컴퓨터 앞에 앉아 온라인 게임에 몰두했어요. 반년이 넘도록 그렇게 의미 없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방구석에 틀어박혀 먹고 자는 시간을 빼면 오롯이 리그 오브 레전드만 주야장천하는 날들의 연속이었거든요. 시즌이 새로 시작되면 랭크를 올리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게임에 매달렸고 밤을 새워가며 모니터만 바라보는 일도 허다했어요. 낮과 밤이 바뀌는 건 예사였고 세수나 양치 같은 기본적인 위생 관리마저 귀찮아질 때도 있었죠.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초췌했고 제대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패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몸 따로 마음 따로인 현실은 저를 괴롭혔습니다. 계획만 세우고 실행하지 못하는 저 자신이 한심했고 여전히 의지박약인 것 같아 실망스러웠어요. 그렇게 생각 없이 놀았지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죠. 매일 집에서 게임만 하는 23살 아들. 부모님은 제게 직접적으로 잔소리하시거나 나무라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방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어머니의 시선, 식탁에서 묵묵히 밥만 뜨는 아버지의 뒷모습에서 저는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답니다. 저 때문에 한숨을 쉬시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철렁했고 제 존재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것만 같더라고요. 밥상머리에서 부모님의 한숨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목구멍으로 밥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께서 하시던 일이 잘 안 풀리면서 집안 경제 사정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거든요. 거래처 부도 예상치 못한 계약 파기 등 악재가 겹치면서 사업이 휘청이기 시작했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집안으로 덮쳐왔어요. 원래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학비나 생활비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부모님 2분 모두 생계를 위해 더 악착같이 일하셔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저는 계획했던 복학은커녕 당장 생활비라도 보태야 한다는 현실적인 압박감에 직면했어요. 이제 진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면서 머리가 하얘지더군요. 더 이상 집에서 빈둥거리며 눈치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나가서 뭐라도 해서 돈이라도 벌어와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마지못해 알바 천국 같은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를 뒤적거리기 시작했어요. 모니터 화면에 빼곡하게 채워진 구인 정보들이 저에게는 낯설고 무겁게 다가왔죠. 그제야 세상 물정 모르고 철없이 굴었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크루를 내리다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PC방 아르바이트였어요. 입대 전 대학교에 다닐 때 반년 정도 PC방 알바 경험이 있었기에 그래도 이건 좀 해볼 만하겠다 싶었죠. 카운터 업무나 손님 응대는 익숙했고 야간 근무를 하면 시급도 좀 더 높으니 어느 정도 벌이도 될 것 같았거든요. 군필의 휴학생 신분이었으니 아르바이트는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이력서를 넣자마자 연락이 왔고 바로 면접 보러 오는데 온 김에 일도 배우고 가라고 했어요. 말이 면접이었지. 그냥 일은 바로 시작하고
얼굴 한번 보자는 느낌이 강했었죠. 그렇게 면접 당일 약 2시간 정도 일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전에 했던 PC방 알바와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그때는 라면이나 간단한 냉동식품을 데워주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PC방이 거의 웬만한 분식집 뺨치는 메뉴를 갖추고 있었죠. KB계에서는 키오스크나 무인 정산기가 있어서 예전보다 훨씬 편해진 것은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음식이었습니다. PC방 아르바이트라기보다는 거의 분식집 주방 보조 같더라고요. 라면, 볶음밥, 수제버거, 라볶이, 떡볶이, 스무디. 심지어는 돈가스와 덮밥류까지 손님들이 주문하는 음식이 너무 다양했고 단순히 인스턴트 식품을 데우거나 끓이는 수준이 아니라 직접 조리를 해야 하는 메뉴가 상당했었답니다. 특히 라면은 그냥 봉지라면 끓이는 게 아니었죠. 메뉴판에는 해장라면, 김치라면, 만두라면 등등 종류도 다양했고 레시피도 복잡했어요. 고추기름을 두르고 파와 마늘을 직접 썰어 넣고 갖가지 재료를 추가해서 끓여야 했죠. 볶음밥은 팬에 직접 밥과 재료를 넣고 볶았고 떡볶이와 라볶이도 즉석에서 조리해야 했어요. 밀려드는 주문에 레시피를 외우기도 벅찼고 동시에 여러 음식을 만들어야 할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좁은 주방에서 뜨거운 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허둥지둥 요리를 하다 보니 순간 군대에서 말년 병장 때의 제 모습이 머릿속에 아른거렸습니다. 침대 위에서 뒹굴거리며 뭘이나 하던 나태했던 몇 달간의 생활, 그 여유로움에 너무 익숙해져서인지 갑자기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이 그리고 몸까지 써야 하는 상황이 낯설고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도저히 적응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네요. 손은 느리고 레시피는 복잡하고 주문은 계속 들어오는데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요리 스트레스가 상상 이상이었답니다. 결국 저는 일을 배운 그날 저녁 사장님께 죄송하다며 솔직히 말씀드리고 못하겠다고 말했어요. 사장님은 조금 어이없어 하는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더 이상 폐 끼치기 전에 빨리 말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죠. 돈 버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막연히 생각했지만 제 예상보다 훨씬 더 힘들고 제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PC방 알바마저 이렇게 힘들어서 포기하다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 하는 자괴감마저 들었답니다. 이대로 다시 방구석 폐인으로 돌아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고 다시 예전의 잉여 생활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황도 좋지 않았고 저 자신에게도 더 이상 실망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PC방 알바처럼 시급이 낮은 곳에서 이 고생을 하느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더 벌이가 괜찮은 곳에서 제대로 돈이나 벌어보자는 오기가 생겼어요. 좀 더 힘들더라도 확실히 돈을 벌 수 있는 곳을 찾아보자. 단기간에 목돈을 벌어야 곡학이든 뭐든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생산직 공장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공장 일은 힘들긴 해도 비교적 초보자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잔업이나 특근을 하면 벌이가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알바 사이트를 뒤지며 공장 정보를 찾아봤어요. 여러 공고 중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초보 가능, 기숙사 제공, 야근 없음, 주을 근무, 여직원 비율 80%라는 문구였죠. 지방에 있는 작은 전자, 부품 조립 공장이었습니다. 주로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작은 전자, 부품을 조립하거나 검수하고 포장하는 일을 하는 곳이었어요. 기숙사를 제공하니 숙식비를 아낄 수 있고 야근이 없으니 비교적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주 5일 근무에 야근 없음이면 개인 시간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았고요. 무엇보다 여직원 80%라는 말에 솔깃했답니다. 군대에 다녀와
여자와 교류할 기회가 전혀 없었던 저에게는 내심 이 정도면 썸이라도 타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감이 피어올랐거든요. 젊은 여자들이 많다면 힘든 공장 일도 견딜만 할 것 같다는 망상에 사로잡혔어요. 마치 전쟁통에서도 사랑이 꽃 피운다는 말처럼 이 삭막한 공장에서 로맨스가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터무니없는 상상까지 했었죠. 외롭고 지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그런 비현실적인 기대를 품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지방의 작은 도시로 내려가 공장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공장 건물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좀 실망한 것은 여자 직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제가 상상했던 젊고 예쁜 여성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제 어머니 뻘 되는 40대 이상의 아주머니들이었고 젊은 직원이라곤 저와 몇 명의 남자 동기들 뿐이었죠. 20살 초반의 상큼한 여대생 같은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그래도 뭐 돈 벌러 왔으니 사람 구경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애써 실망감을 감추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 일이나 열심히 하자 했죠. 첫 출근 후 저는 그야말로 잡부 신세였어요. 공정에 투입되어 숙련된 일을 하기 전 신입들은 공장 전체의 허드레시를 도맡았죠. 머리를 쓸 필요는 전혀 없는 오로지 몸만 쓰는 자빌만 죽어라 했었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면 가장 먼저 컨베이어 벨트와 작업대, 바닥의 기름때와 먼지를 닦는 청소 업무부터 시작했어요. 차가운 물걸레를 들고 쭈그리고 앉아 끈질긴 기름때를 닦아낼 때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죠. 공장 곳곳에 쓰레기통을 비우고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마대자루에 담아 버리는 일도 제 몫이었어요. 주안에는 주로 자재 운반이나 포장 보조 일을 했습니다. 생산 라인에 필요한 플라스틱 부품이나 작은 전자 부품이 담긴 상자들을 창고에서 꺼내 지정된 장소로 옮기거나 조립이 완료된 제품을 박스에 담고 테이핑해서 팔레트 위에 쌓는 일을 반복했죠. 수십 개, 수백 개의 부품이 담긴 상자들은 보기보다 무거웠고 하루 종일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손목과 어깨, 허리가 쑤셨어요. 저녁에는 다시 청소와 함께 작업 환경 정리, 다음 날 작업을 위한 자재 준비 등을 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옆에서 서서 기계처럼 단순 반복 작업만 하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저는 공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온갖 굳은 일을 해야 했어요. 일은 힘들고 고됐습니다. 매일 저녁 파김치가 되어 기숙사로 돌아왔고 씻고 나면 바로 침대로 쓰러져 잠들기 바빴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공장 아줌마들이 오랜만에 들어온 젊은 총각이라며 사소한 것까지 신경 써주고 챙겨줘서 견딜만 했어요. 쉬는 시간에는 믹스커피를 타주거나 직접 싸온 과일이나 떡 같은 간식 같은 것도 틈틈이 챙겨줘서 당 떨어질 일은 없었죠. 창식 씨, 이거 먹고 힘내. 총각, 힘들지 물 좀 마셔. 라며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는 아줌마들 덕분에 딱딱하고 기계적인 공장 분위기 속에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그저 군대 다녀온 아들뻘 되는 젊은이였고 그들의 호의는 순수해 보였어요. 공장에서의 유일한 낙이 있다면 쉬는 시간에 아줌마들과 농담을 주고받거나 그분들의 수다를 듣는 것이었죠. 그런데 유독 저를 더 잘 챙겨주는 아줌마가 한 분 계셨어요. 이름은 영숙 아줌마였습니다. 40대 후반 정도로 보이셨는데요. 다른 아줌마들보다 훨씬 저에게 관심이 많았죠. 그녀의 관심은 처음에는 그저 아들뻘 되는 젊은이에 대한 안쓰러움과 친절함인 줄 알았답니다. 쉬는 시간마다 제 주변에 서성이거나 슬쩍 말을 걸거나 했죠. 특히 제 식사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어요. 제가 기숙사 식당 밥이나 편의점에서 대충 끼니를 때우려고 하면 젊은 사람이 그렇게 먹으면 쓰나 잘 먹어야 힘내서 일하지 라며 잔소리를 하고는 직접 싸온 반찬을 제 밥 위에 얹어주거나
밥을 사주려고 했답니다. 다른 아줌마들 몰래 저에게 음료수나 간식을 건네주는 일도 잦았어요. 제가 무거운 상자를 나르거나 청소를 하고 있을 때면 아이고 총각 힘들겠다. 이것 좀 도와줄까? 라며 살갑게 말을 걸어왔죠. 제 이름을 부를 때 목소리에 애정이 묻어나는 것 같기도 했네요. 영숙 아줌마는 공장에서 만난 아줌마들 대부분처럼 가정이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과 사별하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과 둘이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남편분이 트레일러 기사로 일하다가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녀는 공장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퇴근하고 종종 함께 술자리를 갖곤 했었죠. 처음에는 그냥 아들뻘 되는 저를 안쓰럽게 여겨서 잘해주는 건가 싶었어요. 저에게 전혀 사심도 없어 보였고 마치 친동생처럼 살뜰하게 챙겨주는 순수한 분으로 보였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영수 아줌마에게 전혀 경계심 따위는 없었답니다. 그녀의 친절함에 감사했고 힘든 공장 생활 속에서 의지가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숙 아줌마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아줌마들이 보기 드물게 저에게만 유달리 더 신경 쓰고 챙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였죠. 쉬는 시간에 제 옆에 바짝 붙어 앉거나 작업 중 슬쩍 제 팔에 손을 올리거나 어깨를 툭 치는 등의 스킨십이 잦아지더군요. 처음에는 아줌마들이 원래 좀 친근하니까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손길은 다른 아줌마들의 그것과는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단순히 격려나 위로의 느낌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듯한 끈적함이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 창식 씨, 오늘 저녁에 뭐 해? 바쁘지 않으면 아줌마랑 소주 한잔할까? 라며 자꾸 술자리를 제안하더군요. 기숙사에서 혼자 심심하잖아. 아줌마랑 같이 시간 보내자. 라며 노골적으로 치근덕댔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부담스럽고 어색했습니다. 아무리 남자를 밝힌다 해도 엄마 뻘 되는 여자가 저에게 관심 가져주는 것이 당황스럽고 불편하잖아요. 게다가 영숙 아줌마는 제가 공장에 오기 전 상상했던 젊고 예쁜 여성과는 거리가 멀었고요. 주름이 눈가에 자리 잡고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나이가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내가 이런 사람한테까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괴감마저 들 때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다가오는 그녀가 마냥 밉지만은 않았어요. 어쩌면 오랜 군 생활과 이어진 백수 생활, 그리고 갑작스러운 집안 사정으로 인해 외롭고 지쳐있던 저에게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저도 한창 여자가 고픈 시기였고 이 삭막하고 단조로운 공장 기숙사 생활에서 저에게 다가오는 유일한 여자는 영숙 아줌마뿐이었죠. 그녀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고 공장 일의 고충에 대해 공감해 주었으며 팍팍한 현실 속에서 유일하게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씩 영숙 아줌마의 호의를 받아주기 시작했답니다. 함께 저녁을 먹거나 간단히 술 한 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느 순간 저 자신도 모르게 영숙 아줌마를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죠. 한창 여자가 필요한 나이에 주변에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여자라곤 영숙 아줌마밖에 없었고 그녀는 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와의 관계를 통해 이 지긋지긋한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못된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하지만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었죠. 워낙 나이 차이가 많이 났고 막상 공장에서 일하는 그녀의 평범하고 나이든 얼굴을 보면 그런 마음은 싹 시들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를 닮은 얼굴에 그런 감정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죄책감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이건 아니야. 절대 안 돼.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답니다. 하지만 한 번은 공장 밖에서 단둘이 데이트를 하려고 만났습니다. 공장 퇴근 후 공장 근처의 흔한 백반집에서 저녁을 함께 먹기로 했었죠. 약속 시간에 맞춰 식당 앞에 서 있는데 저 멀리서 걸어오는 그녀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후줄근한 작업복 대신 짧은 검정색 치마에 검정 스타킹을 신고 코트 차림으로 나타난 그녀를 보고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화장을 한 얼굴은 공장에서보다 훨씬 젊어 보였고 머리 스타일도 신경 쓴 티가 났죠. 꾸민 티가 나긴 했지만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보던 수수하고 나이 들어 보이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여자로서의 매력이 느껴졌답니다. 여자는 꾸미기 나름이라더니 솔직히 말해 생각보단 나이치고 괜찮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특히 짧은 치마 아래로 드러난 검정 스타킹, 속 다리 라인은 나이에 비해 탄탄해 보였어요. 공장에서 작업복에 감춰져 있던 몸매가 드러나자 그제야 그녀가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죠. 어쩌면 괜찮을지도, 어쩌면 워낙 여자 생각이 간절했던 때라 스스로 눈높이를 낮추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해서 자기 위안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거 나름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고 그날 저녁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공장에서보다 훨씬 편안하고 솔직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그녀에게 조금씩 빠져드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는 저에게서 젊음의 활기를 느끼는 것 같았고 저는 그녀에게서 외로움을 달래줄 누군가를 찾으려 했죠. 그녀의 술잔이 비워질 때마다 제가 먼저 채워주었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분위기는 무르익었고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근무가 비번인 금요일이었죠. 밖에는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좁고 차가운 기숙사에 혼자 있으니 기분도 다운되고 괜히 우울했죠. 평소 같으면 롤이나 하며 시간을 보냈겠지만 그날은 게임할 마음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며 센치해지고 있는데 영숙 아줌마에게 톡이 왔습니다. 창식 씨, 뭐하고 있어? 비 오는데 우울하겠다. 아줌마도 오늘은 집에 혼자인데. 아, 영숙 아줌마. 기숙사에서 그냥 누워 있어요. 비 와서 좀 그렇네요. 점심 안 먹었으면 같이 먹자고. 시간 되면 우리 집으로 와 맛있는 거 해놨어. 닭도리탕. 제가 닭도리탕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나 봅니다. 라면으로 대충 끼니를 때울까 하던 참이었고 우울한 기분도 떨쳐낼 겸 잘됐다 싶어 흔쾌히 같이 먹기로 하고 영숙 아줌마 집으로 향했죠. 그녀는 공장에서 퇴근하고 바로 온 것 같았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따뜻한 공기와 함께 닭도리탕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식탁에 차려진 닭도리탕은 정말 먹음직스러웠지만 양을 보니 둘이 먹기에는 너무 많았죠. 와, 아줌마. 닭도리탕 진짜 맛있겠어요. 근데 양이 되게 많네요. 혹시 다른 아줌마들도 오세요? 철수 형이나 민수 씨한테 연락해서 같이 먹을까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수 아줌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시며 표정이 굳는 겁니다. 아니야, 너 주려고 한 건데 딴 사람은 왜 불러? 우리 둘이서 다 먹어치우자.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눈빛도 평소와 달랐어요. 마치 제가 분위기를 망쳤다는 듯이 살짝 짜증이 섞인 것 같기도 했죠. 그 순간 저는 섬뜩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아, 이거 뭔가 이상하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얼굴에는 살짝 실망한 기색이 스쳤고 눈빛은 이미 다른 것을 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쨌든 이상한 느낌은 뒤로 하고 차려준 음식이 맛있었고 배도 고팠기에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열심히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긴장감 때문인지 닭도리탕 맛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식사를 하는 내내 영숙 아줌마는 제 연애사에 대해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애인은 있느냐?
마지막 연애는 언제였냐? 왜 여자친구가 없냐? 요즘 총각들은 연애 안 한다며? 여자는 안 만나고 뭐 했냐? 자꾸 제 사생활, 특히 연애 경험과 성적인 부분에 대해 파고들더군요. 마치 제가 얼마나 굶주려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질문들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고 제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갑자기 뒷골이 싸해지기 시작했죠.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진짜로 나한테 흑심이 있는 건가? 아무리 제가 여자가 고프고 외로웠다 해도 애딸린 40대 후반의 아줌마와의 관계는 제 상상 범위 밖이었어요. 이건 정말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죠. 나이 차이도 너무 많이 났고 공장에서 매일 봐야 하는 사이인데 관계가 복잡해지면 정말 곤란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후식으로 식혜를 마시고 있는데 영숙 아줌마가 갑자기 제 손목을 덥석 잡는 겁니다. 뜨겁고 축축한 그녀의 손에 저는 화들짝 놀랐어요. 예상치 못한 신체 접촉에 몸이 굳어졌죠. 그럼 너도 한참 굶었겠네. 그러면서 눈을 마주치는데 평소 순박하고 친절한 아줌마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알 수 없는 욕망과 기대로 가득 찬 눈빛으로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멘탈이 완전 붕괴되기 시작했네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안은 바짝 말랐고 몸은 굳어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마치 덫에 걸린 동물처럼 발버둥 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 것 같았답니다. 여기서 아줌마를 강하게 밀쳐내거나 거절하면 당장 내일부터 공장에서 마주칠 때 서먹해지고 껄끄러워질 것이 뻔했습니다. 다른 아줌마들이 눈치챌 수도 있고 그러면 소문이라도 나면 정말 곤란해질 상황이었죠. 돈을 벌어야 하는 저에게 공장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이대로 아줌마의 뜻대로 말려들면 말로만 듣던 기둥서방 같은 신세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나중에 분명 후회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당장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얼어붙은 채로 아줌마의 눈빛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죠. 그때 영숙 아줌마가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마치 제 귀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늘 집에 아무도 없어. 애는 외할머니 집에 가서 내일 와.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아들뻘 되는 젊은이를 안쓰럽게 여기는 아줌마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 말과 함께 그녀의 눈빛은 더욱 노골적으로 저를 사냥감으로 삼은 듯한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양심은 있다고 저와 진지하게 사귀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걸 안다고 했죠. 그녀도 현실을 알고 있다는 듯이 선을 넘지 않는 척했지만 이미 그녀의 말과 행동은 그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고 있었답니다. 가벼운 연애 정도는 괜찮잖아. 너도 외롭고 나도 외롭고 서로 필요한 것만 채워주면 되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저항할 힘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외로움, 성적인 갈증,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하고 싶은 마음, 더불어 그녀가 공장 밖에서 꾸몄을 때 나름 괜찮아 보였던 모습까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저를 덮쳤죠. 쿨하게 어때? 네. 그 대답과 함께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 같았죠. 그렇게 우리는 금요일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루틴이 만들어졌습니다. 영숙 아줌마의 아들이 외할머니 댁에 가 있는 금요일 저녁 공장 퇴근 후 그녀의 집에서 만나는 것이죠. 처음에 어색함과 불편함은 빠르게 사라졌고 예상치 못한 형태로 엔조이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매번 만날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시달렸어요. 여러 가지 죄책감과 잡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래도 되는 건가? 만약 임신이라도 하면 어쩌나? 공장 사람들에게 들키면 어쩌지? 등 불안감과 혼란스러움이 저를 괴롭혔답니다. 특히 아줌마의 나이를 생각하면 제가 못할 짓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괴로울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생각들은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영숙 아줌마와 함께 있으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만족스러웠고 의외로 합이 잘 맞았거든요. 공장이라는 삭막하고 고된 환경에서 벗어나 그녀와 단둘이 있는 시간은 제게 유일한 일탈이자 외로움을 달래주는 위안이 되었죠. 공장 일은 몸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기 버거웠고 하루를 마치면 온몸이 쑤셨어요. 거기에 낯선 타지에서 친구도 가족도 없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저를 점점 더 외롭고 피폐하게 만들었답니다. 하루 종일 기계 소리와 씨름하고 밤에는 좁은 기숙사 방에 혼자 남겨지는 생활의 반복이었죠. 그런 때 예상치 못하게도 영숙 아줌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그런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더군요. 복잡한 관계였을진 모르지만 몸도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그 시기에 아줌마와의 시간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선 위안이었고 제가 팍팍한 현실을 버텨낼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주었어요. 어쩌면 그 모든 힘듦 속에서 제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건 바로 영숙 아줌마와의 만남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된 그녀와의 관계는 제 인생의 방향을 아주 조금씩이지만 분명하게 바꿔놓았습니다.